북한은 어젯밤 기습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3시부터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우리 감시정찰 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영국 방문 사흘째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넥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합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꿔 석방하고 나흘간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은 하루씩 연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컷들이 설친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막말과 설화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한 탓인데 현장에선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전쟁 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관련 기관의 간부들,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줬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곧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이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순방 현지에서 해당 안건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효력 정지된 조항은 제1조 제3항,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구역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자주 도발을 하고 한미 정찰 능력이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즉각 복원할 거라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택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해서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보할 것인지에 대해선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 언론을 통해 설명한 걸로 가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맞바꾸어 석방하고 나흘간 일시 휴전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부터 일시 휴전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류재용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합의 타결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카타르가 중재해서 합의한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46일 만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 발발 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약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4일 동안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150여 명을 풀어주고 가자 지구의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안은 표결에 앞서 일부 구구정당 소속 강요들이 인질 전원 석방과 하마스 붕괴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휴전이 불가하다면서 반대 격론이 벌어졌으나 표결 끝에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인질 석방과 휴전은 언제 시작될까요? 네, 휴전 시작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전이 중단되면 가자 지구에서 공격과 체포가 없고 항공기 운항도 제한된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가자 전역에 구호 물자와 연료 트럭 수백 대의 진입도 허용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회의 이후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는 동시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휴전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와 인질 가족 등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정부도 그동안 이스라엘에 지속해서 일시 휴전을 압박해 왔는데요. 합의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인질들이 가족들과 재회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중재를 해온 카타르와 이집트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스라엘이 일시 휴전으로 가자 지구에 인도적 구호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날 50명에는 미국 국적자인 여성 2명과 3살 어린이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인질 석방이 1차이고 나머지 인질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려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여성과 어린 인질이 50명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모든 여성과 어린이가 1차 석방 기간에 풀려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인질 전원의 석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고 교전 중지 여부는 전적으로 하마스의 추가 인질 석방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질 석방 기간에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에서의 적대 행위도 일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비밀리에 카타르, 이스라엘, 이집트와 인질 석방 문제를 긴밀히 공조하는 과정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인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넥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합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이번 합의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담는 등 국방과 안보,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경제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 우정을 제목으로 한영 관계에 의회 연설을 했는데요. 한국 전쟁에 8만 명을 파병한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가 될 미래를 주제로 한 17분간의 연설에서 영국의 유명 인물들을 적절히 언급하면서 웃음도 끌어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morrow, Prime Minister Sunak and I will sign the Downing Street Accord. Our bilateral relations will be reborn as true global strategic partners.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Son Heung-min's right foot.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일선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 12월 근무 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 치안 활동과 집회 시위가 많아 초과 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2달 동안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 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 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 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 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 초과 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2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청은 각종 사고나 범죄 현장에 경찰력이 많이 차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선에선 처우 개선은 뒷전인 채 현장 인력 강화만 외친 결과가 초과 근무 수당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밝힌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의 이유는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후 경찰관 현장 투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관들 현장 투입은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특히 강조됐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과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때는 다중 밀집 지역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특별 순찰했습니다. 내년에는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한다며 행정관리직을 줄여 순찰 활동을 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활동이 지속 유지되면서 국민의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망에는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뒷전인 채 일당백을 강요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어느 경찰관은 수시로 비상을 걸어 연가도 못 가게 동원할 땐 언제고 이젠 마른 행주 짜내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합니다.
예산 운영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왜 현장 직원들이 받아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형사들의 밤샘 초과 근무는 생명 단축과 연결되는 일인데 대가를 못 준다면 말로만 충성하라는 셈이라거나 시간이 아닌 돈을 저축하고 싶다. 인력 부족에 허덕여 사명감과 희생만 강요하는 참 징글징글한 조직이라는 등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단 경찰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타 공무원보다 많다 그러면 이런 그 좀 감소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텐데. 업무의 교육도 벅찬데 대우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전국 경찰관들의 불만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하는 이른바 근무혁신 계획을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과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형수인 A 씨는 황 씨와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황 씨는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한 데 이어서 오늘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성 비하 논란이 확산하자 서둘러 차단에 나선 겁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고 향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여당에서는 상습적인 막말을 한 사람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대응에 이 관련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야 대표의 입장부터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된 거 민주당이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는데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데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소홀히 한다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북한이 어젯밤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했고요. 세 번째 발사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이제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불가피한 조치라는 지금 입장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그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인데요. 네, 네. 사실 2018년에 그 남북 합의서가 이제 남북 군사 합의가 9.19 군사 합의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17차례 북한이 이 합의문의 내용을 결국은 또 위반을 하고 뭐 영공이랄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지상이랄지 이러한 위반을 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경우에 지금 그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또 국가의 안전 보장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일부를 효력 정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위성 정찰을 지금 발사한 것이 올해만 해도 3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에 2번은 실패했지만 이번에 발사한 것은 북한은 성공했다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북 관계에서의 영공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남북 그 9.19 군사합의서의 일부 정지는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정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NLL 주변의 접경지에서 이제 정찰 활동을 남북이 이제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처방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19 이제 군사 합의의 취지가 뭐냐면 남북 간의 이제 긴장이 고조화되거나 특히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발적 충돌이라든가 예. 아니면 의도적 충돌이 있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표현으로서의 9.19 군사 합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군사 합의를 이룬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 자체가 이제 북한에게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군사정찰 윤성이라든가 이제 북한이 이제 위반을 했는데, 근데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도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만든 합의 조항을 네. 이 군사 유성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해서 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합의를 효력을 정지한다? 예.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항 자체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그러면 효력을 정지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에서의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우발적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게 한 차원에서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이거 자체가 효력을 정지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충돌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이제 위성 발사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규탄하고 거죠. 있는 규탄하고 거죠. 예. 군사 합의의 위반인 것이고 안보리 위반이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근거 조항을 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군사 합의도 위반했고 예. 안보리도 위반한 거 아니냐. 예, 예.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동안 계속 북한이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을 위반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어떤 면이 어렵냐면 그러면 남북 간의 관계에서의 이런 합의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그런 합의도 없애고 그러면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겁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와서 그러면 피플페이스로 해서 바로 공격할 겁니까? 예. 이런 지금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게 그 군사합의서의 내용이 지상, 해상, 공중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효력 정지를 한 것은 이 지상과 해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그런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정찰 활동하는 정찰 거예요? 활동 자체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 의원님, 그런데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효력 정지를 하면 네. 이제 북한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예. 지금 작년 12월 26일에도 소형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의 관할 지역을 이미 다 침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군사 합의서를 어긴 것이 17차례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상에서 군사 분계선 그 5km 네. 이내에서의 어떤 포병 훈련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 훈련도 안 하고 있고 예. 공중도 지금 비상금지구역에서는 어떤 그런 정찰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위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발적 그래서 충돌 방지를 오히려 이 효력 정지함으로써 더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국가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정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인 정찰기가 작년에도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는데 네. 우리는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 이것은 결국은 국가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북한이 아주 무인기 불가피한 침투를 상황이라는 비롯해서 것이죠. 계속해서 9.19 군사 합의 위반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또 국민의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 구조를 이제 바뀌고 있다고 예, 얘기를 짧게 하잖아요. 어떻게 짧게 좀 긴 얘기인데 짧게 하셔야 돼요. 이슈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냉전 체제가 있고 예. 탈냉전이 있고 그다음에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예. 있잖아요. 그러면 냉전 체제에서도 그렇고 탈냉전 체제에서도 그렇고 신냉전 체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겠냐는 관리 거죠. 차원에서 북한 이해하는 차원을 아니, 관리 차원에서 좀 북한의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통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거고 그리고 다자를 통해서도 압박하는 네. 거고 양자를 통해서도 압박하는 건데 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는 다자 협력에 의한 안보리 제재를 하는 거고 9.19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합의 조건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야 입장차가 워낙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이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또 고개를 숙였는데요. 여당은 물론 같은 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 듣고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와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막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또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이런 그 막말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뭐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발언 사흘 만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결정. 민주당은 이제 비상징계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바로 결정된 거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제가 그 뭐 비상징계 결정되고 나서 기자들에게 제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요. 이제 정치인의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무겁고 또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어서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비상징계,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민주당 단체 그 카톡방에서 여러 의견들이 좀 나누어졌었나 봐요. 그 카톡방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의원들 방에서 의원들 방이었군요. 의원들 방인데 이제 의견들이 이제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뭐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원욱 의원은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망가졌다고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인가 이렇게 하면서 또 반박을 했나 봐요. 아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말 자체가 특히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총선 즈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당 대표와 지도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다 수긍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군요. 최강욱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이건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를 했단 말이죠. 비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건 당에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징계를 내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최강욱 전 의원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보니까 최강욱 전 의원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강한 조치를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처음이 아니죠. 짤짤이 발언으로 작년에도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뭐 재심 간 이후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이 안 내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부적절한 암컷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6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은 너무 가볍다.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봐주기성의 징계가 최강욱 의원의 지금 막말 사태를 불러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요. 더욱더 강한 조치가 당연히 따라죠. 그래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 뭐 최강욱 의원의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뭐 그런 것은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현장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서 매우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뭐 이것은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국민의 일반 시각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고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좀 더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다. 사실 이 징계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간보기를 하는 건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예. 그런 생각을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 알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이제 사무총장이 바로 엄중 경고했잖아요. 예. 그 경고 자체도 징계입니다. 징계했고 오늘 또 최고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또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도 있고 원내 여성 의원들이라든가 원내 의원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공유하고 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한동훈 장관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요새 전국을 좀 거의 돌고 있다시피 한데요. 작년과 올해 여러 가지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출마설 쪽으로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구에 오신 거를 또 연기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굳이 비유하자면 메시 같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네, 대구, 대전 그리고 금요일엔 또 울산을 간다고 하죠. 한동훈 장관 여당에서는 거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꼭 그런 거는 그래요?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예. 여기 나오시는 의원분들은 대부분 뭐 출마할 가능성이 여러 높다고 보시죠. 지역을 가는 것은 이제 지역에 뭐 법무부 관련한 이제 현안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좀 상황에서 또 지역 방문을 좀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워낙 스타 장관이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뭐 본인은 뭐 출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그 곳곳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하는 그 어휘 선택이라든지 총선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올해 3월 점점 말의 수위가 정치인의 말의 수준으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다. 기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또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감각 있게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치인이 되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 의원님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한동훈 장관을 정치권으로 나오게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뭐 지지층이랄지 아니면 또 일반 국민들이 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이외의 더 큰 역할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응해야 되겠죠. 다만 저는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국민들이 불러내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뉴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면 참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제 대전에서는 5천만의 문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박성준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이제 제가 뭐 전주현 의원님하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 화법 자체가 정치인의 모습이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서
저는 사진을 3시간 동안 찍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역에서 아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3시간 정도 찍었어요. 사진을 3시간 동안 찍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장관이 무슨 연예인 셀럽입니까? 거기서 3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적 마인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이 언어 하나 보십시오. 네.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그냥 이 단어 하나를 보면은 대선 후보예요. 자기가 이미 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것부터 좀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 한동훈 장관 이 총선 출마 가능성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나가야 한다. 강남 3구로 나가야 한다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이 법무부 장관에서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탄핵감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쉬운 지역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모든 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한다면 저는 그 시너지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쉽게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본인의 약간의 희생과 그 속에서 뭔가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 감동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시간씩 연장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 아무리 주말이라도 이건 아이돌 배우들이 하는 짓이고요. 또 대전, 울산 다 간다? 이것은 정치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고 장관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 탄핵감이에요. 네, 지금 뭐 오신환 혁신위원이죠 지금. 나간다면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고 또 앞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 3구에 출마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어요. 전주 의원님은 만약에 출마를 한동훈 장관이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의견. 예. 저는 뭐 종로 같은 상징성 있는 상징성 곳에 가야 한다. 네,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나가야 가정적 한다면, 네. 이제 출마를 한다는 가정 하에는 예. 종로가 굉장히 종로가 선거 1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1번지라고 하죠. 정치 예. 1번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상징성 있는 데서 좀 하면서 네. 좀 그런 그 좀 선거 돌풍을 좀 일으키는 것이 좀 역할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YTN이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동훈 장관 출마 관련해서 여당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자 조사해봤더니 42%,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답변이 41%, 저 YTN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니, 저도 한동훈 장관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예, 나올 거라고 보고 아니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까지는 검찰과 이 법무부라고 하는 링 안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만 싸웠던 것이죠. 예.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들판, 벌판에서 혼자 나홀로 싸워야 되는 거고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겠죠. 네.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보지만 예. 실제 와가지고 정치권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링 밖에서는 되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링 안에 들어와서 다 그냥 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보수 유권층에서는 확고한 뿌리를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서울에서라든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중도층을 겨냥한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언어와 화법이라는 것 네. 자체가 다가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그렇군요. 경우에 예. 부담이 됐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강동구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네. 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버리는 카드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정청래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그 지역 민주당 후보는 복받은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최약체 후보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서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선언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 판 자체는 완전히 달라지는 판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자,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74%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야당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64%로 저는 더 도움이 많더라고요. 안 될 것이라는 야당의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반어법으로. 아, 오히려 반어법이다. 네, 안 되니까 나오지 마. 예. 나오지 마. 해가지고 안 나오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정도의 스타성을 가진 그런 뭐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사실 뭐 그러한 공적 인물이 드물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꾸만 이제 뭐 탄핵감이다 이거는 정말 지나친 말이시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그 42대 41 뭐 이런 결과도 민주당 지지층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장관의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주혜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험지나 정치적 상징성 있는 곳을 투입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지역을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YTN 조사가 더 있어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만든다면 지지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YTN이 했고요. 자, 보여주실래요? 네. 지지할 의사가 있다 24%, 지지할 의사가 없다가 69%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 의원님. 뭐 저희는 화합의 길로 가야 되겠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신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신당을 창당을 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윤현 위원장도 계속 손길을 지금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자 해지를 해서 같이 뭐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좀 기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보수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분명히 있겠죠. 이준석과 이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제 선언을 해서 정치적 무대를 등장했을 경우에 또 이 둘의 싸움도 아마 치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법 자체도 비슷해요. 말도 빠르고. 그렇군요. 뭐 상대를 공격하는 점에 있어서의 약점을 회집고 들어가는 면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약점을 보듬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약점을 완전히 회파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두 사람 신경전 이야기까지 둘이 아마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면에 있기 때문에 보수의 분열층 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를 넘어섰는데요. 온화한 날씨는 아쉽게도 내일까지입니다. 밤사이 서쪽 곳곳에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겠는데요.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 오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에 많게는 5mm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의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내일 바람까지 무척 강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대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서쪽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오전에는 서쪽 지방 또 오후에는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훨씬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에서는 8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6도, 광주는 18도 예상됩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모레에는 충청과 호남 또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